네, 반갑습니다. 일단 추석을 부르고 시작할게요. 김고원, 네. 김민서, 네. 김보경, 네. 김보경이야? 네. 어, 김보경, 네. 김서연, 네. 김용준, 네. 김은중, 네. 김인혁, 네. 김혜수, 네. 나지훈, 네. 문선현, 박가연, 네. 박다정, 네. 박담비, 네. 박승혜, 네. 박유림, 네. 박주혁, 예. 박혜수, 박혜수, 박혜수 왔어요? 왔어. 박혜주네? 박혜주 안 왔죠? 배병주, 네. 변재윤, 네. 송영, 네. 송혜슬, 네. 신민규, 네. 안준성, 네. 양준영, 네. 유은기, 네. 이관용, 네. 이태임, 네. 이호연, 네. 임동영, 네. 임수경, 네. 임지훈, 전용현, 네. 정가은, 네. 정민지, 네. 정윤식, 네. 진희주, 네. 최석영, 네. 최정윤, 네. 최지원, 네. 하주연, 네. 황서인. 네. 다 왔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두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될 텐데, 예, 거리두기가 아마 또 조금씩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거리두기를 굳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느냐 하면 유형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1번 문제는 누군데? 예, 뭘 썼죠? 아니, 괜찮아요. 우리가 1번 문제는 이런 식입니다. 설명한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OX 문제가 한 작게 10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거는 2점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적당한 용어나 단어를 쓰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개의 단어를 주고 그쪽에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맞는 용어나 를 쓸 수 있는 식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난이도가 쉬워지고, 그렇지 않고 선택해야 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이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조금 그렇게 말고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한 작은 문제로 10개 나오면 그것도 2점씩입니다. 그러면 40점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단답형 서술형 문제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트 차지를 구한다든지 어떤 pH에서 어떤 아미노산이나 어떤 뭐 디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 물론 모든 자료는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든지 어떤 이온의 형으로 유지할 건지가 나올 거고, 그 전에 한 개 빼먹은 거가 아미노산을 쓰는 문제가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그거는 일단 구조식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명칭만 정확하게 쓰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것 같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걸 포함하고 나서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식으로 단답형으로 나올 겁니다. 예. 그거는 한번 어떻게 나올 건지 이제 약간 서술형 문제죠. 예, 그렇게 어느 정도의 계산 과정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물론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이런 답이 나왔는가를 한 몇 줄이라도, 한두 줄이라도 써줘야 되는, 그냥 답만 쓰는 거는 감점을 당연히 합니다. 예. 근데 때로는 저기 값만 써야 될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선별해가지고 그 풀이 과정을 요약해서라도 쓰라고 할 경우에 해당되어지는 경우고, 그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라도 답만 써도 상관 안 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유형으로 나올 거다 하는 거고,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해온 걸 보면 지금 뭘 하고 있었으면 뭘 하고 했으면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상당히 요약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아미노산 20개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핸더슨 헤셀바 이퀘이션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개념을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왜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그 함수의 차이, 델타 G를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사용되어질 겁니다. 주로 이번 학기보다는 대사생화학을 할 때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포도당이 글루코스라고 하죠. 포도당이 파루베이트라고 하는 포도당은 6개의 카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중간에 낀 6멤버드 링입니다. 물론 가지로 OH도 있고 CH2OH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포도당 글루코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당당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6개의 카본으로 이루어진 포도당으로부터 3개의 탄소로 카본으로 이루어진 물질로 대사 과정을 거칠 때 10개의 대사 단계를 거칩니다. 연속적으로 거치죠. 그럴 때 델타 G 값이 단계마다 주어집니다. 그때 어떤 단계가 페이스를 조절할 건지, 그러니까 무조건 포도당을 많이 대사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무조건 가지는 않거든요. 그 경우에 따라서 페이스를 조절할 경우에 그때 그걸 결정하는 것은 델타 G 값입니다. 이제 이거 그런 식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정도에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 그 이외에 배운 사항들은 주로 산염기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완충용액에 관한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완충용액은 여러분들이 어떤 pH의 완충용을 만들고 싶어 할 경우에 어떤 산과 짝임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비율로 섞어주면 여러분들이 pH 메타로 측정해 볼 필요가 없이 정확한 pH 완충용액을 만드는 것, 뭐 어떤 pH의 완충용액이든지 간에 그렇게 만든다 하는 그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거 붙여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앤더슨 헤셀바의 이케이션의 또 다른 하나의 형태가 어떤 pH에서 어떤 이온의 형태가 많이 존재하냐, 우수하게 존재하냐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이온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용액의 pH라든지 오만 걸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네트 차지를 구하고, 네트 차지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상당 부분은 단백질을 분리하는데, 정제하는데 이용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네트 차지보다는 PI 값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PI 값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거 너무 큰 거는 하기가 곤란하니까, 물론 자료는 다 줍니다. pKa 값은 다 줍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PI 값을 결정하느냐. 특정한 뭐 긴 거는 아니겠죠. 뭐 트리테트라펩타이드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PI 값을 구하고 때로는 네트 차지를 예측하고, 이거가 사실은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해하고 오면 뭐 서술형 문제에서는 못 푸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아미노산, 이거는 외우기 싫어도 그냥 큰 배점은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도 뭐 단답식으로 물어볼 거다. 그 정도면, 여러분들 그 정도면 뭐 자세히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이제 그 부분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좀. 그러니까 이걸 개념을 여러분들이 막 책을 지금 들어가지고 총체로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런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 내용은 정확하게 그래도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알차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앞으로 하는 거는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6주 차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범위가 너무 많지 않게 우리가 조금 더 나간다고 해도 그 중간에 범위를 끊든지 해서 조절을 하기는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은 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내용들을 소개하는 정도고 지금 정제하는 거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고 하는 문제는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거의 나와봐야 한 문제나 겨우 나올란가 안 나올란가 그럴 겁니다. 서술해라 이런 거는 잘 안 나옵니다. 네, 우리가 뭐 물론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이렇게 정리하면 됐죠. 일단은 나중에 한 번 더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걸 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이 단백질의 양을 정량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네. 정말 이거 우리가 처음에 뭐 잘 알고 있는 단백질을 많이 정량할 때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그렇죠. 뭐 우리가 이런 비오램버 방법을 쓸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브래드포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는 굳이 다 이거 그냥 내용을 뭐 자세히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이 기억이 나가지고 이걸 뭐 쓸 수 있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실험실이나 어디나 뭐 여러분 연구를 하는데 포함되어져 가지고 이거는 너는 그냥 배운 거고 이거는 또 딴 거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에서 지금 쓰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쓰면 이해하고 그냥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냥 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나와 있거든요. 전부 다.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면 됩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걸 이제 쳐다봐야 되는 거니까 그걸 미연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모든 걸 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정량하는 부분입니다. 뭐 다 이해할 필요 없음, 필요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공부하면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브래드포드 이런 거는 우리가 실제로 막 단백질 정량할 때 씁니다. 예. 이거 뭐 장점 단점 있는데 자세히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보면 뭐 장점 단점 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이제 로리 방법이 사실은 약간 수준이 더 높은 겁니다. 이걸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쓰거든요. 로리 방법을 씁니다. 브래드포드보다 훨씬 더 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씁니다. 안 흔들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단백질의 어떤 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확 정량의 값이 변화가 덜 심한 걸 씁니다. 정확한 거죠. 이제 그런 걸 지난 시간에 이거의 로리 방법의 기본 핵심은 뷰렛 방법을 연장한 겁니다. 더 약간 수정한 거죠. 재미나게.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그렇죠. 이제 요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요걸 잠시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껐다가 다시 켤게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시험 문제하고 따로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여러분 아까 공부하면 됩니다. 뭐 어디 구석진 곳에서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고 일단 지금 지난 시간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다 봤죠. 아까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세포를 파쇄한다고 그러죠. 깰 경우에 쓰는 장비들은 요런 장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건 지금 잘 안 씁니다만 이런 믹서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블렌더라고 해서 그렇지. 요거는 초원시 울트라소닉 케이스라고 이야기했죠. 요거의 단점은 있습니다. 열이 난다는 걸 그 단점이니까 이게 엄청 듣기 싫은 소리죠. 뭐 그래도 뭐 한 1시간 정도 깹니다. 근데 1시간 정도 깬다는 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뭐입니까? 약간 비율로 이야기하면 1초 깨고 3초 쿨링하고 뭐 이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아마 한 3초 깨고 아마 한 10초나 20초 뭐입니까? 얼음 속에 담고 둔 상태로 두고 뭐 이래서 열 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단백질이 열이 나면 열에 민감한 것들 단백질이 대부분 전부 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아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호모게나이즈라고 해서 얘하고 똑같습니다. 프렌치 프레스라고 해서 압력을 가했다가 현재의 기압으로 내보내면서 터지게 하는 거죠. 압력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만든 걸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세포 찌꺼기가 있습니다. 세포벽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원심 분리합니다. 조금 빠르게 돌리면 됩니다. 원심 분리를 할 때 한 25,000 rpm, 3만 rpm 요 정도로 돌립니다. rpm은 무슨 단위인지 알죠? revolution per minute라고 해요. 분당 3만 번 회전할 정도 되면 세포 벽 이런 것
찌꺼기라고 하거든요. 그거 이제 다 벽에 달라붙죠. 유리에. 그러면 맑은 용액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포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예. 셀 익스트랙트라고 합니다. 예, 세포 추출물을 얻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추출물이죠. 그렇죠? 이렇게 깨끗합니다. 요걸, 물론 이걸 이제 여기 원심 분리해가지고 세포 펠릿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얻으면 덩어리를 녹일 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행되어질 세포를 깨고 하는데 필요한 버퍼를 씁니다. 완충용액을 씁니다. 거기에 녹여가지고 이런 데나 이런 데에서 세포를 파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포 파쇄를 너무 우리는 한 70% 정도 합니다. 이걸 뭘로 측정을 하느냐 하면 이게 참 맞추기 어려운데 우리가 원심 분리가 아니고 흑강도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주로 595에서 물론 이게 엄청나게 지금 농도가 짙은 상태로 지금 녹여놓은 거잖아요. 완충용액에. 그러니까 이걸 희석시켜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한 30분 초원심불 울트라소닉 게이터 초음파로 깨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 흑강도를 측정해 봅니다. 예, 그리고 30분 지난 다음에 제가 그럼 얼마나 깨지는가 알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박테리아는 이런 알갱이기 때문에 알갱이대로 있으면 이 파장에서 595나 600입니다. 600에서 얘가 빛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깨져 버리면 빛을 흡수를 못하고 하니까 이제 거의 어느 정도 흑강도가 낮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 깨지는지를 봅니다. 이건 그냥 그냥 분광 강도가 좋은 거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뭐 스펙트로 트윈이 같은 거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그런 걸 써도 됩니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뭐 얼마를 뭐 소수점까지 깨야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70% 정도 왜 이렇게 깨느냐 하면 너무 많이 깨버리면 너무나 많은 세포 내에 오만 물질이 다 나와버려서 예, 그러면 오히려 세포를 일더에 비해서 세포를 너무 많이 깨버리면 우리가 실제로 분리하는 과정이 힘들어집니다. 다른 것들에 의한 컨테미네이션, 오염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를 깹니다. 여기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면 얘로 할 때 이야기입니다. 얘는 이런 것들 할 땐 금방입니다. 한 뭐 몇십 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세포 추출물 맑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건지를 우리가 특정한 단백질을 분리한다고 정해져 있는 거잖아 원래요. 예, 그랬으니까 키웠을 거니까요. 그걸로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를 정할 겁니다. 이제 그 정도만 이야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자동화 시스템인데, 예, 요거는 단백질 정제하는데 참 편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생겨도 요쪽에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이제 여기가 프랙션 컬렉터입니다. 여기에 다 받을 겁니다. 예. 여기에 지금 없죠. 여기 칼럼입니다. 칼럼도 간단한 걸 쓰잖아요. 이거 옛날처럼 막 기다란 칼럼을 막 3개 통과시키고 뭐 이렇게는 잘 안 합니다. 예. 뭐, 그래 할 수도 있죠. 뭐, 이거 어떤 단백질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칼럼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것도 어떤 단백질을 분리하는가하고 상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봤죠. 이제 뭐 280 내노메타에 여기 UV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한 UV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나온 걸 이쪽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이 프랙션 컬렉터에 가서 하나, 둘, 여기에 튜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쭉 한 100 몇 개 꼽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10분 받습니다. 10분 받으면 한 5mm 정도 받기도 한 방울씩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가 이제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뭐입니까? 뭐 음료수 같은 거 넣어놓는 뭐 큰 냉장고 쇼케이스입니까? 예. 그런 데 딱 두고 실험을 하죠, 사도시에. 그러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걸어 놓고 집에 가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쪽으로 해서 가는데 이쪽이 뭐냐 하면
그레디언트를 행성하는 이 그레디언트가 뭐냐면 솔트가 점점 높아지는 얘가 알아서 합니다. 그걸. 왜냐하면 병을 이건 나중에 이야기. 그래서 솔트 그레디언트를 형성한다. 이렇게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지금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나중에 가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면 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여기에 쭉 받쳐 있습니다. 요 번호도 다 붙여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지나가기 때문에 요쪽에서 뭡니까? 스캔을 다 했습니다. 벌써 얘가 이야기하는 앞에서 보는 그냥 유비입니다. 그냥 뭐 단백질 정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두루마리처럼 생긴 거에서 여기 피크가 요렇게 다 피크 여기 이제 요 프랙션 컬렉터에 몇 번인지를 압니다. 아 그러면 요 주위 다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서 프랙션 컬렉터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죠.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280에서는 그 일반적으로 뭐그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걸 피크를 강하게 흡수하잖아요. 즉 그런 데서 뭐 정확성은 떨어지도 그래도 단백질이 어디에 있는가 100개를 다 확인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움이 됩니다. 꽤나. 예, 이제 요런 장비입니다. 요걸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부분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용할 거냐 하면 우리가 결정을 할 거냐 선택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 정도 배웠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도움이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요런 식 우리가 이제 이건 옛날 그림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솔트 그레디언트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아까 봤듯이 뭡니까? 기계가 자동적으로 여기 그레디언트를 형성해 줍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요 기본 원리가 이렇다는 거고 완충 용액에다가 1몰 여기 비크가 똑같은 생긴 모양이 똑같고 요 높이가 똑같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U자 관을 그 유리관을 하나 꼽아 놓고 여기 펌프입니다. 펌프를 가지고 빨아냅니다. 여기 이쪽으로 빨아 넣는다는 거죠. 펌프가 이게 꽤나 정교한 펌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펌프 하나만 있으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은 1몰 NaCl이고 이쪽은 0몰 NaCl입니다. 이쪽은 0몰 NaCl입니다. 아, 버퍼는 똑같죠. 예, 버퍼가 있는 상태에서. 이 솔트 그레디언트가 뭐 어떻게 형성되어지냐 이거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칼럼에다가는 레진을 여기다 패킹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패킹하는 것도 상당히 기술이거든요. 패킹에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패킹이라고 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레진이라고 하면 하얗게 생겼다는데 뭘 보면 조그마한 알갱이인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알갱이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기다 패킹을 해보면 압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도 상당히 이제 나중에 경험상으로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은 뭐 필요하면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레진을 패킹한 다음에 뭐 이제 여기다가 이쪽에서 오는 압력이 제대로 이쪽에 걸리도록 이게 이제 약간 공간을 두죠. 이렇게 공간을 두고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에서 오는 버프가 채워질 수 있도록 조그마한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레진을 패킹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쪽은 막히 뚜껑을 막아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쪽에서 펌프에서 빨아당기는 압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압력으로 밀고 내려갑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칼럼이 계속 밀려 내려가지는 않죠. 이쪽에는 칼럼은 못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레진은 못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쪽에서 이거 영몰 NaCl이 처음에는 이렇게 저기 펌프 쪽으로 이동하겠죠. 근데 얘가 이동한 부피만큼 이쪽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막혀 있거든요. 여기 U자관이. 그래서 이제 U자관이 뚫려 있으면 안 되죠. 여기 공기가 있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막힌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하고 완벽하게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만큼 빼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몰 소드, 일몰이 여기에서 나간 만큼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마그네틱파로 섞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균일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에 닿을 때 영몰로부터 시작해서 이쪽에서 많이 점점점 가지고 오면 이거 솔트의 농도가 이쪽을 통과하는 솔트의 농도가 점점 리니어하게, 이렇게 거의 리니어하게 증가합니다. 이걸 솔트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하느냐 하면 레진에 붙어 있는 단백질이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네트 차지가 얼마다 그러면 그냥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속에서는 다양한 마이너스 네트 차지라도 다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능하면 같이 안 떨어지고 뭡니까? 떨어지는 걸 차별이 나도록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받칠 때, 여기 받칠 때 다른 튜브에 받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기본 전제에 바이스 그래야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아다시피 어느 부분에서는 요 담이 지금 앞에 떨어진 것보다 약간 차이가 나는 네트 차지가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올 때 중간에 이제 섞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다 섞여버리면 우리가 못 씁니다. 어느 경우까지는 우리가 순수한 부분, 이제 요 앞쪽에서는 앞에 먼저 나온 거하고 우리 단백질하고 섞여 나오지만 뒤에 갈수록 이제 순수한 단백질이 나오다가 또 뒤에 오는 거하고 또 섞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프렉스 튜브만을 선택할 거냐 하는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선은 여러분들이 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이제 그럴 때 쓰는 정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솔팅 아웃이라는 말을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 말 뜻이 어떤 뜻이냐를 여러분 확인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솔팅 인이 있고 솔팅 아웃이 있는데 주로 솔팅 아웃을 씁니다. 요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요 뒷장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 다시 올게요. 요런 단백질의 특징은 요런 게 있습니다. PI가 무슨 말인지 알죠? 네트 차지가 0이 되는 pH입니다. 이게 PI라고 표시해서 pH라는 거죠. 이거는 보통은 이런 단백질이 우연히 완충용에, 여러분들이 정한 완충용, pH가 얼마나 완충용에 녹였는데 침전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트입니다. PI 값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PI를 이렇게 이제 pH가 얼마겠죠? PI가 특정한 단백질이 우리가 관심이 있는 특정한 단백질 PI 값이 PI 값에서는 솔루빌리티가 확 감소합니다. pH를 쭉 증가시켜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제 요 단백질 하나고 요 단백질이 동일한 단백질일 수도 있고 다른 단백질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네트 차지가 0이 되는다는 걸 알겠죠. 요 지점에서 이야기입니다. 요 PI 지점에서 뭐 이 단백질만 네트 차지가 여기에서 0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지는 않겠죠. 그럼 이제 이것도 보면 이거는 보면 네트 차지가 0이 아닙니다. 여기는 얘는 뭡니까? 총 네트 차지는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얘들의 이제 한쪽 면에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고 한쪽 면에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다고 표시를 하면 이렇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이쪽에 마이너스 C가 이해하고 요 우연히 얘의 PI 지점에서 얘 단백질하고 침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트 차지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침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동일한 단백질이 침전을 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됐다고 할 때는 생각을 똑같이 해도 됩니다. 이쪽 부분이 이쪽에 있고 이쪽 부분이 이쪽에 있고 얘는 이렇게 표시했지만 얘는 거꾸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 그렇죠. 여기 플러스. 이 똑같은 단백질인데, 얘는 이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쟤는 저쪽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 두 개도 정전인지 인력에 의해서 침전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pI점에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 똑같은 단백질, 얘도 A라는 단백질이고 얘도 A라는 단백질인데 한 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한 개는 반대로 그림을 그리니까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입니까? pI점에서 침전을 형성합니다. 그렇죠? 예, 침전 형성합니다. 그럴 때 요 pI점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침전을 형성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솔트를 넣어주게 되면 얘들이 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 이 이온들을 중화시켜 버립니다. 차지를. 그럴 수 있잖아요. 얘 플러스인데는 마이너스가 들어가 버리면 얘들하고 인력이 작용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원래는 침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NaCl을 가해주면 가해줄수록 NaCl에 서 정기적인 중화를 시키는 바람에 NaCl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요걸 우리가 솔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쓰지는 않습니다. 이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솔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트를 넣어주게 되면 솔루빌리티가 증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죠? 그러면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솔팅 아웃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가 암모늄 설페이트라고 하는 걸 씁니다. 황산 암모늄을 씁니다. 얘가 용해도가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왜 여러분들 기억이 납니까? SO4 자체가 음이온으로서 뭐가 붙어도 양이온이 붙어도 다 잘 녹습니다. 여러분 SO4가 질산 음이온하고 이런 것들이 잘 녹는 음이온 중에 하나입니다. 양이온이 뭐가 와도 얘는 100% 예외 없습니다. 얘는 예외는 있죠. SO4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진들 형성하는 경우 있습니다. 바륨이라든지 이건 뭐더라? 네. 칼슘인가? 바륨인가? 그 다음에 뭐더라? 요런 거, 요거 잘 안 보는 건데 요거는 특이한 겁니다. 은인데 요거일 겁니다. 아마 요런 거가 오면 아마 얘가 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는 다 잘 녹습니다. 대부분. 이제 요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얘가 엄청 그 다음에 또 암모늄 양이온은 무슨 음이온이 와도 다 잘 녹는 거가 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용해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입니까? 침전하는 거는 이거는 규칙이 없습니다. 뭐가 침전하는데 뭐가 침전 안 하는데 이거 규칙이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냥 여담으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일반학을 할 때나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게 가이드라인의 한 종류입니다. 솔루빌리티에 관한 건데 여러분 이걸 그냥 악을 했으면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건 알잖아요. 이런 건 절대로 안 독이 가지고 AG 플러스 이온을 만들겠다고 용어를 써봐야 이건 안 녹으니까 못 만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침전을 형성하죠.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PB 플러스니까 이거는 뭐 안 좋은 독성이지만 뭐 이런 걸 가지고 뭘 만들지는 않는데 뭐 AG 보통 우리가 이걸 일을 하려면 양이온이 필요해서 그럴 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설마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뭐입니까? 뭐 마그네슘을 넣고 만들어 보겠다고 0.1몰 AgCl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혼나죠. 이거는 그러면 잘 녹는 게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잘 녹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한 번씩 여러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루 종일 녹이나 안 만들어지더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좀 안 녹는데 이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아니면 찾아봐야 됩니다. 구글에 찾아가지고 이거 용해도가 얼마 나오는지 금방 구글에 다 알려주잖아요. 뭐 구글뿐만 아니겠습니다. 다 알려. 이걸 좀 처음에 녹여가지고 한 5분 동안 해보면 안 녹는데 하면 찾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정말 하루 종일 했는데 이거 용해 하나 못 만들고 그냥 집에 가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금방 찾아봐라. 용해도가 얼마든지 여러분 잘 모르고 것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뜻입니다. 뭐냐면 이것도 상식적으로 그냥 찾아는 봐야 된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처음에 안 먹는데 이러면 찾아봐라.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솔팅아웃을 이야기해요. 솔팅아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하고는 다르면 이건 이용 간의 인력에 의해서 진전이 형성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솔트를 넣어줘야 돼. 솔트가 대표적으로 NaCl이나 뭐 KCl 이런 겁니다. NaCl은 많이 쓰죠. 그럼 넣어주면 용해도가 증가하더라. 왜? 여기에 자기네들이 인력이 작용을 안 하도록 솔트가 가서 중화를 시켜주니까 정정기적으로 그렇죠. 얘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단백질이 표면에 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하이드로포빅 물을 싫어하는 거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표면에 이걸 하이드로포빅 패치라고 합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패치. 쪽 뭐라고 합니까? 이거 헝겊 쪽 안에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이드로포빅 물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실하는 부분이 있어도 단백질의 용해도는 이 전체가 용해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좀 있다고 해서 용해 안 하고 뭐 이렇게 침전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침전 형성 안 한다는 거는 얘가 있어도 얘가 성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침전하고 보면 눈에 벌써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있겠죠.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딱 하면 여기는 여기라고 할게요. 그냥 이게 하이드로포빅 물질이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뭘 넣어주느냐면 얘네들은 지금은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거 할까 싶어서 다시 요걸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써줄게요. 예,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 두 개 뭐 이거 알죠 잡았던지 요 이야기를 저도 뭐 하나 오해가 있으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것도 다시 또 조정할게요. 예. 이렇게 할게요. 그냥 글쎄요. 플러스 하나 해놓고 이쪽에 마이너스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게 얘들에 의해서 침전 형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는 하지 않는데 뭘 넣어주느냐 하면 솔트를 NaCl을 계속 이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할게요. 그러면 솔트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걸 가장 많이 쓰니까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요. 얘를 넣어줍니다. 이 계속 넣어줍니다. 여러분 얘들이 많이 들어가면 여기에는 하이드로포빅한 패치가 있으면 여기에는 물이 여기에 한 겹 감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이 실어도 감싸 있습니다. 감쌉니다. 좋아서 감싸는 거 아닙니다. 이쪽에는 좋아서 있겠죠. 물들이 표면에 차지가 있으니까 좋아서 가서 붙어가 있겠죠. 이쪽에도 물들이 좋아서 가서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 이런 쪽에 그렇죠. 근데 얘들은 좋아서 있는 거 아닙니다. 물이 실어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물들을 위해서 그냥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솔트를 계속 가합니다. 가하면 얘들을 떼내기 시작합니다. 얘가 억지로 있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있는 거야. 얘를 솔트가 들어갈수록 얘들을 자꾸 떼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침전을 형성 안 하고 있죠. 근데 얘들의 표면에 붙어 있는 것을 계속 떼내다 보면 이제는 얘들이 물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지만 물이 떨어져 나오면서 얘들이 하이드로포빅한 성질을 내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솔트가 자꾸 들어가게 되면 얘들끼리 뭉쳐버립니다.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 상태에 솔트를 안 넣어줄 때는 얘들이 물이 겹쳐 있어가지고 얘들끼리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솔트가 가게 되면 얘들의 물이 벗겨지면서 얘들끼리 침전을 형성합니다. 이걸 솔팅 아웃이라고 합니다. 정반대 현상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개의 단백질 중에서 우리가 어떤 암모늄 설페이트 농도에서 침전을 시킬 거냐 하는 걸 가지고 단백질을 1차적으로 별거 아니지만 이런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불필요한 단백질을 침전으로 제거하는 방식이 솔팅 아웃으로 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하면 이제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프랙시네이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분별적으로 침전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에 따라서 암모늄 설페이트의 농도에 따라서 침전이 각기 다르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이드로포빅 패치가 떼내는 암모늄 설페이트의 농도가 좀 적어도 저것들끼리 쉽게 침전 형성한다든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각기 다른 암모늄 설페이트의 농도에 따라서 침전하는 걸 암모늄 설페이트 프랙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주로 0부터 80%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에 다 아닙니다. 얼마까지 해가지고 한번 여기 밑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여기 암모늄 설페이트로 프랙시네이션을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처음 모르는 단백질을 분리할 때 이야기입니다. 80% 이상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80% 정도 암모늄 설페이트가 넣게 되면 이 튜브를 제목 한 15mm 정도 들어가는 튜브를 글래스 유리로 된 튜브를 들으면 묵직합니다. 여기 80%도. 그러면 뭐냐 하면 여기가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묵직하다는 말은 이 덴시티가 엄청 높다는 거죠. 이 덴시티가 용액의 덴시티가 크면 클수록 여기에 있는 입자들을 늘어뜨리려면 안 떨어집니다. 이 입자를 단계를 이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이라든지 뭐든지 이미 다 웬만한 거 다 침전되어졌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보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하면 이건 이제 점점적으로 해본다 그런 뜻입니다. 0%에서 40% 이건 얼마를 넣어야 되는데 그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실험에서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백질, 모르는 단백질을 특정한 새로 발견했던 잘 모르는 단백질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써보기 때문에 그 테이블이 있습니다. 전체 용액이 몇 ml일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0ml다. 그러면 20ml일 때는 암모늄 설페이트 얼마를 넣어주면 몇 g을 넣어주면 여기에서 40에서 몇십 %다. 0에서 40%다. 이게 테이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것을 40까지 넣어줘가지고 여기 암모늄 설페이트를 넣어줘가지고 서서히 넣어줍니다. 이걸 한 번에 그냥 암모늄 설페이트 파우더가 된 걸 한 번에 팍 넣으면 안 되죠. 조금씩 넣어가지고 합니다. 이게 원래 너무 저기 최소한의 환경의 변화를 주기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좀 두게 되면 이제 진전이 평형에 어느 정도 도달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원심 분류하면 이쪽에 편리해서 이렇게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용액만 취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40에서 60. 또 이렇게 원심 분류하고 여기 편리선 두고 그 다음에 남은 상층이죠. 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원심 분리를 해봤더니 펠릿이 여기 있잖아요. 덩어리가 이렇게 원심 뭐니까 아모늄 설페이트 프레시네이션 하는 경우에는 거의 전부의 단백질이나 효소가 활성을 잃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이하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전을 하는 단백질의 활성을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거의 전부 다가 활성을 잃지는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이걸 한번 씻어냅니다. 또 씻어내고 이제 얘를 녹입니다. 사실 씻어내야 되는 거죠. 이거 씻어내고 좀 녹아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요만한 데다가 여기 놓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 여기에 얼마 있고 여기에 얼마 있고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없는데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최고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4번에 이제 침전 안 된 것까지부터 해보면 이거는 그냥 소용없습니다. 해보면은 40에서 60%의 아모늄 설페이트에서 우리가 뭘 원하느냐 하는 부분은 차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효소를 원한다 그러면 다른 단백질 여기서 된 거는 요건 거죠. 첫 번째죠. 그렇죠. 요 두 번째 된 거는 요거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침전되어진 건 요거잖아요. 요거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건 침전 안 된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걸 쳐다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 효소가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효소를 가지고 효소가 활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단백질하고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게 다 섞여 나옵니다. 조금은 섞여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효소가 조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가 대부분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건 버려버립니다. 이거 버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할 가능성이 이것도 없겠다. 그다음부터는 40% 현금 버리고 40% 여기 상경액에서 40% 70%를 항상 진전시키는 가지고 얻어가지고 합니다. 다음 단계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위에 아래 이 부분 위에 아래 그러니까 70% 이상 하고 40% 이하를 단백질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 제거하는 방식이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경쟁하는 방법 중에서 원하지 않는 단백질을 제거하는 거 훨씬 더
단백질을 얻을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이걸 씁니다. 예, 요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해하겠죠? 이제 오늘은 뭐 이거 이렇게 정도밖에 설명을 못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그걸 하기 전에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뭐 정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단백질하고 한 번만 분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뭐 이 단백질이 어떤 분야를 가지고 어떤 활성을 띄고 하면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 한 번 분리했다고 평생 쓰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뭐 몇 개월을 쓰면 또 새로 분리해야 돼. 이게 활성이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 큰 문제잖아요. 큰 장벽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이거 엄청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애기가 반 정도 떨어진다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4월 때 하고 비교해서 1년 정도 되면 반에 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쓰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냥 실험하는 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연구식 실험하는 건 그렇게 되면 못 쓰죠. 그때 때문에 이게 참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죠. 과정이 이게 여러 단계 찍고 PI 값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슐린을 왜 인슐린을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론 앞에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앞에 있는 과정들 이쪽에까지 폴팅 아웃을 하는 아모늄 설페이트에서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는 우리가 가능하면 포함시켜가지고 활용을 쉽게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많은 양을 분리하는 과정도 좀 너무 쉽게 분리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만약에 여기는 그래도 만약에 40%에 70%를 우리가 킹하기로 했다고 하면 펠릿을 그러니까 신전 덩어리죠. 그러면 이거는 아모늄 설페이트가 꽤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험을 이어가지고 하느냐 다이아리시스를 해버립니다. 다이아리시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게 이런 헛통에다가 우리가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을 잔뜩 넣고 한 4리터 정도 넣고 얘를 진전시킨 걸 여기 조그마한 다이아리시스 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클립을 찍고 여기다 그러면 요거 지금 녹여놓은 거잖아요. 적은 부피의 버퍼에 그러면 여기 한 많아봐야 한 30ml, 40ml도 안 될 거죠. 그럼 이걸 다 둬가지고 하면 이거 한 번만 요 버퍼를 바꿔주면 이쪽에 있는 솔트가 거의 없습니다. 아모늄 설페이트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쪽을 딱 만나고 영향을 이루기 때문에 또 한 번 이거 버리고 똑같이 한 번 더 넣으면 이거 한 6시간 정도만 하면 요 안에 들은 거하고 요 영역하고 정도의 평행이 이루어지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역하고 그냥 집에 갔다 오면 그 다음날 보면 이게 거의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다이어트에서 힘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 상세에 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고 싶고 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보통 엄청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7.0이라든지 7.5라든지 아니면 뭐 8.0이라든지 뭐 이 정도에서 아니면 뭐 8.0라든지 이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7.0에서 pH에서 인슐린이 지금 아까 과정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이아리시스에 들어가 있으면 얘가 어떤 차지를 띠는지를 여러분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pH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pH가 5.4에서 얘의 네트 차지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트 차지가 여기 pH가 5.4에서 pI 값이 5.4니까요. pH
그래서 얘의 네트 차지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보증사에서. 까먹은 건 아니죠. 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용액의 pH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용액 pH가 그러면 5.4보다 더 낮은 상태로 하면 얘가 뭐 하겠습니까? 차지가. 기억 안 납니까? 줄을 쓰고. 얘가 5.7.0 되면 얘가 7.0이나 뭐 6.5나 7.0 되면 얘가 네트 차지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사실 감은 잡고 이 차이가 나네. 마이너스 우리가 정도로 표시한다고 하면 요 정도, 뭐, 요 정도라고 이야기해주면 나중에 네트 차지가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하면서 마이너스가 그냥 차이가 많이 얘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마이너스 하나씩 더 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예진에 플러스 여기 뭐 여기다가 하나 둘셋넷 여기 플러스 차이를 띄고 있는 것들이 여기 뭐냐 하면 음이온 교환수직을 여기 음이온을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얘가 뭡니까 뭐 당입니다. 당 셀룰로스나 아가로스나 하는 고분자인데 고분자인데 얘가 붙여난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가서 견합을 할 때 이제 얼마나 가깝게 견합하냐고 우리가 그냥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가서 붙게 되네. 당연히 좋죠. pH가 7.0 그럼 중에서는 7.0보다는 덜 붙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상대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제 pI 값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단백질인 경우에는 pI 값을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과정에 따라서 순수하게 분리한 다음에 말씀하신 알죠? 예. 그래서 pI 값이 아닌 거가 분리하는 그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하는 것가 중요합니다. 네, 먼저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걸 이해했죠? 이거 지금까지 연관할 거죠. 네. 요걸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요거를 막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게요. 근데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0이면 요 밑에가 좀 플러스고 위로 항상 pH가 증가할 때는 플러스에서 0을 지나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 기준으로 알겠죠? 요거는 피하지만 요걸 이용한 pH를 쭉 써놓고 마지막에 알겠죠? 그런 게 쉽게 별 문제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본 거니까. 다른 것도 해놓고 그러면 좀 7.1이잖아요. 이거 좀 쉽게 우리가 원래 사이즈는 10.6이네. 그럼 우리가 10.6 pH를 10.6까지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떤 수준에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플러스를 하시겠네. pH가 한 7.0이면 쉽게 하는 거죠. 그렇죠? 뭐 플러스도 한 2개 줄까? 뭐 이런 면다든지 뭐 여기 플러스 2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냥 플러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뜻이다. 여러분 이해했죠? 네. 그래서 이제 고 PI 값만 알면 우리가 분리하는 거가 여러 개의 방법이 있지만은 이온 교환 수지라고 하는 아이오닉 체인지 마크라고 하는 걸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는 좀 이제 분리하는 방법이 칼륨을 이용하는 쪽 칼륨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이 이거 문제죠. 이제 얘는 레진입니다. 여기 미용을 수가 레진입니다. 여기 있는 여기 왕포 글리코시드 본드에 대해서 모분자 형성에 대해서 셀룰로스가 알가로스는 조금 좀 다른 당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말을 쓰는 걸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 여기 pK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H 플러스가 H 플러스가 있으니까 pK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pK 값이 뭔지를 확인을 해봐야 아는데, pKa 값이, 이게 아마 8, 9,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7 정도에서는 이게 H 플러스가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얘가 8.5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리는 없지만 용액의 pH를 8.5 이상으로 해보면 얘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얘가 뭐냐 하면 음이온 교환 수지로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8.5보다는 낮은 pH에서 해줘야지 얘가 H 플러스가 완전히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조건이 그런 거죠. 이걸 이름을 어떻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런 거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얘는 약간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여기 뭐 단백질 분리하는 용액에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H 플러스 붙은 게 아니고 여기 디에실 그룹을 하나를 더 붙여버립니다. C2H5. 그러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를 띄게 할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앞에 거하고 비교해서 앞에는 뭐입니까? 여기 한번 다시 써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앞에 거는. 얘를 그래서 위크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스트롱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무조건 플러스를 띄고 뛰는 경우, 요거는 조건에 따라서 플러스가 붙었다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약간 위크한 아이온 익스체인지 레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표현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했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원래는 COH인데 얘는 pK 값이 아마 3점 얼마 되니까, 물론 대부분 3점 얼마는 위에서 pH가 더 높은 값에서 이걸 써줘. 뭐 3.0에서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얘가 붙어 있다고 하면 얘는 양이온 교환 수지 역할을 못 하잖아요. 얘도 위크하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강산인 거 SO4 이런 걸 갖다 붙여놓으면 다 떨어지겠죠, 이미. 그런 경우를 스트롱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여러분 지지대입니다. 여기 아가로스입니다. 네. 여기 셀룰로스입니다. 베타 1,4 글리코시딕 본드가 형성되어진 거고, 얘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1, 2, 3 1,3네요. 1,3 베타 1,3 글리코시딕 본드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고분자 형태로 연결되어지는 게 이게 당입니다. 네, 유명한 당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위크한 이온 교환 수지인지 스트롱한 건지 여러분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것만 여기 잠시 요것만 보고 오늘은 끝마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하겠습니까? 스트롱한 거죠. 무조건 플러스를 띄는 거죠. 얘는 위크하다고 이야기해요. 요것도 스트롱한 거죠. 요거하고 요거는 또 다르죠. 얘는 pH 영향, 근데 얘가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칼보시는 것도 뭐 pH가 3도 우리가 3 이하에서 경제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얘는 무조건 다 떨어져 있다는 거죠. 얘도 그렇게 강염산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차이가 나겠죠. 얘보다는 이것도 pK 값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 경우는 좀 써주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서 계속 진행하는 이온 교환 수지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다른 종류를 좀 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아이온 익스체인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다른 거, 물론 요즘은 또 이것도 큰 사실은 하나의 힘든 일이거든요. 이거 분리하는 과정, 또 그러지만 칼럼을 패킹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용액을 혼합 용액을 준비하고,
뭐 그다음에 암모늄 설페이트를 가지고 프랙시네이션 해가지고 또 다이알리시스 하고 그 과정이 준비돼 가지고 이제 칼럼을 레진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칼럼 패킹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쭉.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온 익스체인지를 가장 많이 쓰고 이거를 쓰고 대부분은 한 개 더 쓰고 자꾸 쓰면 레진에 붙어가지고 단백질이 많이 손실이 생겨요. 이거 말고 요즘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걸 요즘은 대세입니다. 얘가 대세인데 참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비싼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이거는 그냥 보통 루틴하게 쓰는 방식입니다.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